역사적 과학과 비역사적 과학을 구별하는 특징. 역사학이라는 학문은 과학보다 인문학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역사학은 기껏해야 사회과학으로 분류될 뿐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덜 과학적인 학문으로 간주된다. 정치에 대한 학문 분야에는 흔히 정치과학이라 부르고 노벨 경제학상에서도 경제과학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역사학과에서는 역사과학과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자신을 과학자로 생각하지 않으며 널리 인정받는 각종 과학이나 그 방법론들도 거의 배우지 않는다. 역사란 구체적 사실들의 집합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여러 가지 표현에서 발견된다. 역사는 사실들을 이것저것 모아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역사란 결국 눈속임이다. 역사에서 법칙을 찾느니 차라리 만화경에서 법칙을 찾는 것이 낫다 등. 물론 역사를 연구하여 어떤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기란 행성들의 궤도를 연구하여 그 원리를 찾아내는 것보다 어려운 일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것은 결코 치명적인 어려움이 아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안고 있으면서도 천문학, 기후학, 생태학, 진화생물학, 지질학, 고생물학 등은 자연과학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역사적 학문들이다. 과학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은 주로 물리학을 비롯하여 비슷한 방법론을 사용하는 몇몇 분야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같은 분야의 과학자들은 흔히 그런 방법론을 적용할 수 없어서 다른 방법론을 찾을 수밖에 없는 분야들, 이를테면 나의 연구 분야인 생태학과 진화생물학을 멸시하는 어리석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과학이라는 말은 원래 지식을 의미하며 지식이란 어떤 방법이든 특정 분야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통하여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하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류사를 연구한 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하여 많은 공감을 느끼고 있다. 넓은 의미의 역사적 과학은 물리학, 화학, 분자생물학 등의 비역사적 과학과 구별되는 많은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방법론, 인과관계, 예측, 복잡성 네 가지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갈 만하다. 물리학에서 지식을 얻는 주된 방법은 실험실에서 하는 실험을 통해서다. 즉 어떤 매개 변수의 영향에 대하여 알고 싶을 때 그 매개 변수를 조작하여 실험하고 반대로 그 매개 변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대조 실험도 해보고 그러면서 다른 매개 변수들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 이런 실험상의 조작과 대조 실험을 반복하고 그리하여 충분한 양의 자료를 얻는 것이다. 이 방식은 화학과 분자생물학에도 효과적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과학과 동일시하고 있어서 흔히 실험만이 과학적 방법의 요체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역사적 학문 중에는 명백히 실험을 거의 또는 전혀 할 수 없는 학문도 많다. 우리는 은하계의 형성을 중단시킬 수도 없고 허리케인이나 빙하기의 진행을 차단할 수도 없고 실험적으로 몇몇 국립공원의 회색곰들을 전멸시킬 수도 없고 공룡의 진화 과정을 재생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같은 역사적 과학에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관찰, 비교, 그리고 이른바 자연 발생적 실험 등의 다른 방법들을 사용해야 한다. 역사적 과학은 직접적, 궁극적 원인들의 사슬을 연구한다. 대체로 물리학이나 화학에서는 궁극적 원인, 목적, 기능 따위의 개념이 무의미한데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사람 움직이는 어떤 개체, 특히 인간의 각종 활동을 이해하는 데는 그런 개념들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눈토끼의 털은 여름에는 갈색이었다가 겨울에는 흰색으로 바뀌는데 이 동물을 연구하는 진화생물학자는 모피 색소의 분자 구조나 생합성 경로 같은 직접적 원인들을 밝혀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현상의 기능과 궁극적 원인이다. 마찬가지로 유럽의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도 1815년과 1918년 당시의 유럽이 각각 범유럽적인 전쟁으로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나서 막 평화를 되찾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1918년의 경우에는 몇십 년 후 다시 범유럽적인 전쟁이 터져 더욱 큰 희생을 치르게 되지만 1815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두 차례의 평화조약이 체결되기까지 진행되었던 여러 사건들의 서로 대조적인 사슬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화학자들은 어떤 두 기체 분자의 충돌에 대해 목적이나 기능 따위를 설정하지 않으며 또한 그 충돌의 궁극적 원인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역사적 과학과 비역사적 과학의 또 다른 차이점은 예측의 문제다. 화학이나 물리학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개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검사하는 방법은 그 체계가 앞으로 나타날 반응을 그 사람이 미리 예측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물리학자들은 진화생물학이나 역사학을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이들 분야가 그 같은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역사적 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는 귀납적인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선험적인 예측을 하는 것은 그보다 어렵다. 그러나 역사학자들과 역사적 과학자들도 미래의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어 우리가 알게 될 과거의 사건들의 내용을 미리 예측해보며 또한 그 예측을 검증하기도 한다. 역사적 체계들의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설명하는 방식. 각종 역사적 체계는 예측을 시도하는 일을 복잡하게 하는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 같은 특성들을 설명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인간 사회나 공룡들은 지극히 복잡한 존재임을 지적할 수도 있겠다. 이들의 경우에는 상호 반응하는 개별적인 변수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점이 특징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조직의 하층부에 작은 변화가 생기면 상층부에까지 뜻밖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 전형적인 예는 1930년 하마터면 히틀러가 죽을 뻔했던 교통사고 당시에 어느 트럭 운전수가 브레이크를 밟았던 것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죽거나 또는 부상을 당한 1억 명의 인생에 미친 영향이다. 물론 대부분의 생물학자는 생물학적 체계들도 결국 전적으로 물리적 특성들에 의하여 결정되며 또한 양자역학들의 법칙들을 따른다는 데 동의하겠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그 체계들의 복잡성이 의미하는 것은 결정론적 인과관계가 곧 예측 가능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새로 들어온 태생포식자들이 왜 그렇게 많은 유대류를 전멸시키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왜 동맹국이 아니라 연합국이 승리했는지를 이해하려고 할 때 양자역학에 대한 지식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각각의 빙하, 성운, 허리케인, 인간사회, 생물종, 심지어는 개개인이나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독특한 존재다. 왜냐하면 그 모두가 수많은 변수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또한 수많은 가변적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반면 물리학자가 연구하는 소립자 또는 동위원소들과 화학자가 연구하는 분자들은 그 종류의 모든 개체가 동일하다. 따라서 물리학자와 화학자는 거시적 차원에서 보편적인 결정론적 법칙들을 정립할 수 있다. 그러나 생물학자와 역사학자는 통계적 추세만을 정립할 수 있을 뿐이다. 가령 내가 재직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의료센터에서 앞으로 태어날 1000명의 신생아 가운데 남아는 480명 이상이고 여아는 520명 이상일 것이라고 예측한다면 그 예측은 정확히 들어맞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나 나는 내 아이들이 둘 다 아들로 태어날 것을 미리 알 도리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역사학자들도 어느 지역의 인구 규모와 밀도가 충분히 증가했고 또한 잉여 생산 식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그 지역의 부족사회가 추장사회로 발전하기가 더 쉬웠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역 인구는 제각기 나름대로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멕시코, 과테말라, 페루, 마다가스카르 등지에서는 추장사회가 발생했지만 뉴기니나 과달카날에서는 그러지 않았다. 역사적 체계들의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방식은 역사적 체계란 설령 궁극적으로는 이미 결정되어 있더라도 그 인과관계의 긴 사슬을 연구하다 보면 특정 과학 분야의 영역 바깥에 있는 궁극적 원인들과 거기서 비롯된 최종적인 결과들을 분리시킬 수도 있음을 인식하는 일이다. 예를 들자면 공룡들은 소행성의 충돌 때문에 전멸했을지도 모르는데 그 소행성의 궤도는 전적으로 고전적인 역학의 여러 가지 법칙에 따라 결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만약 6,700만 년 전에 고생물학자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룡의 최후가 임박했음을 예측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 문제를 제외한다면 원래 소행성을 연구하는 과학 분야는 공룡 생물학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1300년에서 1500년의 단기 빙하기는 그린란드의 스칸디나비아인들이 소멸하는 한 원인이 되었지만 역사학자는 물론이고 아마 현대의 기후학자도 단기 빙하기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인류사회의 보탬이 될 인간사회에 대한 과학적인 역사 연구. 이처럼 역사학자가 인간사회의 역사에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려고 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은 대체로 천문학자, 기후학자, 생태학자, 진화생물학자, 지질학자, 고생물학자 등이 직면하는 어려움과도 비슷하다. 각기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 이들 분야는 모두 실제 사건을 모방하여 각종 변수들을 제어하는 실험적 간섭이 불가능하다는 점,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복잡하다는 점, 따라서 각각의 체계가 모두 독특하다는 점,
결과적으로 보편적인 법칙을 정립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뜻밖의 특성이나 미래의 반응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역사학을 비롯한 역사적 과학에서 예측하기가 가장 적당한 연구 대상은 공간적으로 규모가 크고 시간적으로 기간이 긴 소재들인데, 이때는 수백만 건의 소규모 단기적 사건들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들이 평준화되어 사라지기 때문이다. 내가 앞으로 태어날 신생아 1000명의 성비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내 아들의 성별을 예측할 수는 없었던 것처럼, 역사학자들도 아메리카 사회와 유라시아 사회가 1만 3천 년 동안 따로따로 발전하다가 마침내 충돌했을 때의 여러 가지 폭넓은 결과에 대하여 그것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던 요인들은 파악할 수 있지만, 196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었다. 1960년 10월에 있었던 한 차례의 텔레비전 토론에서 어떤 후보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케네디가 아니라 닉슨이 당선될 수도 있었겠지만,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정복한 사건은 그 당시 누가 무슨 말을 했든 간에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인류사를 연구한 학자들이 기타 역사적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경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서 유용한 방법론은 비교연구법과 이른바 자연발생적 실험이다. 인류사학자와 은하계의 형성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는 둘 다 어떤 제어된 실험을 통하여 자기가 연구하는 체계를 조작하지는 못하지만, 자연 발생적 실험은 둘 다 이용할 수 있다. 그것은 어떤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정되는 요인이 있거나 없다는 점에서 상반되는 여러 체계를 서로 비교해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행병학자는 사람들에게 다량의 소금을 먹이는 실험을 해볼 수 없지만, 대신 이미 소금 섭취량에 큰 차이를 보이는 인간 집단들을 비교함으로써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할 때의 효과를 파악할 수는 있다. 또한 문화인류학자는 수백 년 동안 여러 인간 집단에게 각각 다른 양의 자원을 제공하는 실험을 해볼 수는 없지만, 그 대신 자연 상태의 자원량에서 차이가 있는 여러 섬에 살고 있는 폴리네시아인들의 최근 인구를 비교함으로써 자원량의 장기적인 효과를 연구할 수는 있다. 인류사를 연구한 학자가 자연 발생적 실험을 통하여 비교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은 단순히 사람이 살고 있는 5개 대륙만이 아니다. 상당히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잡한 사회를 발전시킨 큰 섬들, 이를테면 일본, 마다가스카르,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히스파니올라, 뉴기니, 하와이, 그 밖의 많은 섬을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또한 각 대륙에 속한 수백 개의 작은 섬이나 여러 지역 사회를 비교해 볼 수도 있다. 생태학이나 인류사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든 자연 발생적 실험은 본질적으로 방법론에 대한 비판을 받기 쉽다. 그 중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진 변수 이외의 다른 변수들이 자연적으로 변화하면서 일으키는 효과가 혼재되어 있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변수들 사이에서 관찰된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인과관계의 사실을 추론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도 있을 수 있다. 이 같은 방법론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일부 역사적 과학에서도 매우 자세하게 논의되었다. 특히 인간 집단을 비교함으로써 인간의 질병들에 대해 추론하는 과학인 유행병학은 인간 사회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이 직면한 것과 유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형식화된 절차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했다. 또한 생태학자들도 자연 발생적 실험의 문제점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연구하려는 생태학적 변수는 직접 실험적 간섭을 가하여 조작하는 일이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이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그때마다 자연 발생적 실험이라는 방법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진화 생물학자들은 진화 과정이 이미 알려진 각종 동식물들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하는 더욱 정교한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과학 분야 중에서 역사가 그리 중요하지 않고 작용하는 변수들도 소수에 지나지 않는 분야의 문제들을 이해하는 것보다 인류사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점은 나도 시인한다. 그러나 몇몇 분야에서는 이미 역사적인 문제들을 분석하는데 효과적인 방법론들을 속속 얻어냈다. 그리하여 공룡, 성운, 빙하 따위의 역사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인문학보다 과학에 더 가까운 분야라는 인정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성을 통하여 훨씬 더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공룡의 행동이 아니라 다른 인간들의 행동에 대해서다. 따라서 나는 인간 사회에 대한 역사적 연구도 공룡에 대한 연구 못지않게 과학적일 수 있음을, 그리고 그것을 어떤 일들이 현대 세계를 형성했고 또 어떤 일들이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 줌으로써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도 보탬이 될 것임을 낙관하고 있다.